자, 그러면 다음에 질의응답으로 들어가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제가 모든 질문을 다 체크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동시 진행으로 여러분들이 올리신 질문을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두 분의 발표를 듣고 제가 느낀 것은요. 판결을 듣고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말하자면 일본이 한국에게 피해자가 돼 버렸어요. 지금까지 여러 가지를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일본에 대해서 계속 요구하는가라는 논리를 계속해서 주장하면서 마치 일본이 위안부 문제의 피해자인 것처럼 그런 이미지 컨트롤이죠. 그러니까 그런 인상을 조작하는 그런 걸 일본 정부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것을 두 분 말씀을 듣고 더욱더 이해하게 됐습니다. 스스로가 피해자상이라는 이미지를 조작해서 국제사회, 국내에 펼쳐가려는 것이 일본 정부의 전략이라는 것이 분명해졌다. 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야마모토 변호사님 발표문 중에도 있었는데요. 이번에 일본 정부의 대응, 이른바 국가 면제, 한국은 국제법 위반이다. 한일 관계 악화의 원인을 만드는 건 한국이다. 이렇게 하는 발언 자체가 일본의 여당인 자민당만이 아니라는 것을 야마모토 변호사님 발표 중에 나왔거든요. 저도 뉴스 보면서도 굉장히 놀라긴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입헌민주당 관련 의원, 일본의 국민민주당 국회의원, 그리고 유신당 국회의원들이 일본 정부에서 동조하는 듯한 발언, 코멘트 이런 것을 계속 하고 있어요. 이러한 것들도 역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야마모토 변호사님 발표 들으면서 굉장히 제가 강하게 느낀 부분이고요. 그렇다면 바로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일단은 성함은 밝히지 않고요. 예, 질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의 미디어가요. 한국 문제가 되면 평상심을 잃는 거는 왜 그럴까요? 여기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호소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이게 일본에서 참가하신 분의 질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답은 야마모토 변호사님께 좀 부탁드리고 싶고요. 야마모토 변호사님 괜찮으실까요? 왜 평상심을 잃을까요? 일본 내에서 정보밖에 얻지 못한다는 게 또 한 가지 이유일 것 같고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 일본은 메이지 시대 이후 국내에서는 리버럴, 한국에 대해서는 침략주의라는 것을 계속 그런 정통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런 거의 반영이 아닌가 싶은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건데요. 어떡할까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번 이 판결에 대해서 전 세계 법률가 성명이라든가 일본에서는 국민민주당도 입헌민주당도 자민당도 똑같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걸 세계에서 보면은 그게 다수 의견이 아니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요. 이상희 변호사님께 좀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얼마 전에 나온 인터뷰 기사 중에서요. 이상희 변호사님이 유엔 총회의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좀 발언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중에 일부가 오늘 발표에서도 좀 반영이 됐던 것 같은데요. 제가 기억하고 있는 한 5개의 조건, 중대한 인권 침해에 관한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피해자에 대한
혹은 호소한 사람에 대해서 뭘 해야 되는지란 가이드라인의 5가지 조건에 대해서 굉장히 알기 쉽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아까 제가 이제 이런 공권력에 중대한 인권 피해에 대해서 유엔이 사실은 오랫동안 그 문제를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제 반고베라는 특별보고관 이름을 보셨을 텐데요. 그분도 이제 이 위안부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작성을 했고요. 그런 여러 연구들 그리고 인권 조약들을 총망라해서 2005년도에 이제 유엔 총회에서 그 가이드라인을 정합니다. 거기서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 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그 국제 인권 기구들이 항상 이야기하는 진실에 대한 권리, 정의에 대한 권리, 그리고 배상에 대한 권리를 이야기하는데요. 이런 권리들도 그 가이드라인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사법에 대한 접근, 재판 청구권인 거죠. 이거를 중요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배상이란 무엇이냐라는 별도의 조항을 둬서 거기서 배상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금전 배상뿐만 아니라 사실의 인정, 그리고 공적인 사죄, 그리고 재발 방지 이런 것들을 쭉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드라인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그러니까 저희 민변에서 여러 과거 한국 그 정부가 저질렀던 공권력 중단 인권 침해에 대해서 재판도 하고 그리고 이제 법률도 제정하고 개정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할 때마다 중요한 원칙으로 저희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では次の質問の方に行きたいと思います。 다음 질문으로 가겠는데요. 일본에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이것도 야마모토 변호사님께 질문인데요. 15분의 위안부 분들은 자국의 법원이 아니라 왜 미국 법원에서 제소했을까요? 제가 좀 공부가 충분하지 못해서 죄송한데요.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왜 한국 법원이 아니라 왜 미국 법원에서 했느냐? 제소할 필요성이 당시에 왜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야마모토 변호사님께 부탁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야마모토 변호사님 말고도 이상희 변호사님께도 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먼저 야마모토 변호사님 부탁드립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소송은요. 원고가 한국분뿐만 아니라 필리핀, 중국분, 대만분의 피해자가 제소했죠. 미국에서 제소한 이유는 가장 큰 거는 클래스 액션이라는 제도가 있었다라는 부분이에요. 집단 대표 소송 제도이죠. 이 15분이 전 세계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대표해서 소송을 제소해서 그 판결의 효과를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친다. 뭐 한 번에 해결한다라는 그런 제도인데요. 이거는 한국하고 일본에도 없기 때문에 미국 법원이라는 무대를 선택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당시에 미국에서 소송하면 이기지 않을까라는 물론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미국에서 소송을 많이 했던 그런 시대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런 시대적 배경도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희 변호사님 혹시 의견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그 야마모토 변호사님 의견에다가 좀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독일 나치 시대에 있었던 강제동원 건과 관련해서
그 미국에서 그 피해자들이 독일 기업 상대로 소송을 제기를 했고, 그 소송에서 이제 협의를 통해서 좀 결과가 좋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런 재판 진행이 이제 이런 일제강점기의 문제에서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제기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그 피해자 호주에 관련된 유엔 총회를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코 진실규명, 그다음에 사죄, 배상 이런 것들이 결코 따로 가서는 안 된다. 같이 유기적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실은 한국의 경우에도 여기 이 웨비나에 참여하신 분들, 많은 분들이 그 한국의 이제 5.18 광주 항쟁에 대해서 많이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광주 5.18 역시나 그 당시에 분명히 국가폭력이 있었죠. 그래서 그때 민주화를 주장했던 많은 분들이 길거리에서 그 군인들의 그 총에 그 목숨을 잃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그 사건의 경우에도 한국 역시나 김영삼 정부 때 보상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보상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그 진상 규명을 하기 위한 진상규명법이 만들어지고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지금 진상 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국가폭력에 대해서는 이 사죄, 그다음에 진상 규명, 그리고 이런 배상 문제가 계속 같이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을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では次の質問の方に行きたいと思います。次の質問はですね、これはちょっと前に、韓国の、連合ニュースが報道した内容なんですけども、実は国家主権を制限する、ことに関して、2009年に日本自らが、法を、成立させているんだ。というような報道が、連合ニュースの方で、ちょっと前に、あったんですね。この内容を読むと、まさに日本政府が 얼마 전에 보도가 있었는데요. 마리오산 잠깐만요. 예, 국가 면제에 대해서 일본이 이 국가 면제를 제한하는 법률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연합뉴스의 보도가 있었는데, 이번 소송에 관해서 일본이 보여주고 있는 태도하고 대단히 모순적이다라는 연합뉴스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것에 관해서 좀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그런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일본이 국가 면제를 배제하는 법률을 제정했다. 되게 모순적인 거 아니냐에 관해서 야마토 변호사님 부탁드립니다. 예. 그런 법에서는 뭐랄까 좀 부족한 점이 있는 것이 있는데요. 저 화면을 공유를 제가 좀 해드리겠는데요. 예,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부분인데요. 주권 면제 예외에 있어서 옛날에는 절대 면제주의에서 국가의 모든 행위가 주권 면제의 대상이었다. 국가에 대해서는 재판을 일으킬 수 없다는 것인데, 우선 제한 면제주의 상행위, 사적인 상행위에서 예외가 된다. 대사관에 개축 공사를 했는데 거기서 다툼이 일어났다든지, 대사관 그 주인인 국가를 피고로 해서 재판을 일으킨다. 뭐 이것은 제한 면제주의인데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불법 행위 예외에 외교관이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때 손해배상, 그것도 불법 행위의 주권 면제 예외로 한다. 일본의 2009년에 제외 국민에 관한 그 법률은 이 두 가지가 적혀 있습니다. 위에 두 가지, 제한 면제주의 그리고 불법 행위 예외. 인권 예외에 관해서는 써 있지 않습니다. 일본의 법률에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법률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 인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건 조금 지나치게 말한 것이 아닌가. 그것은 스가 수상이 말한 것처럼 그것은 정해진 거니까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도 그렇게 말하고 싶어지는데요. 한국의 보도는 조금 지나친 면이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권 예외는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일본 법률에서.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희 변호사님께서도 이 건에 관해서 뭔가 코멘트 하실 게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어떻습니까?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코멘트 아닌데요. 야마모토 변호사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이거를, 그러니까 뭐 인권 침해, 요 쟁점으로 들어가지 않고, 이게 이제 국가 공권력을 통해서 그 개인이 사망 또는 상해를 입었다. 그랬을 경우에는 그 예외 조항을 적용할 수 있지 않는지. 예. では今、イサンヒ弁護士さんの方から、 지금 이상희 변호사님께서 야마모토 변호사님께 질문이 나왔는데요. 야마모토 변호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불법 행위 예외. 예, 이번 판결은 불법 행위 예외로도 갈 수 있지 않냐 그런 이야기인가요? 불법 행위 예외로도 적용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건데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 있는 그 주권 면제에 관한 법률, 거기에서 그 예외로 그 사망 또는 상해를 두고 있는데요. 그거를 저희가 인권 침해로 접근하지 않고 그 국가가 어떤 이제 중단 인권 침해를 통해서 어떤 개인을 사망에 이르거나 또는 상해에 이르게 했다. 네, 그래서 그게 쟁점이 돼서 만약에 현재 일본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이 될 때 그 예외 조항을 가지고 뭐 가해국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건 아닌지 그거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일본의 그 불법 행위 예외가 써 있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한국 대사관의 사람이 아사부 주판에서 사람을 치거나 하면 배상하지 않으면 한국에 대해서 소송을 일으킬 수 있겠죠. 그것은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쟁 행위 또는 그런 것까지도 이 법률이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되면 역시 이 쟁점이 되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ICJ의 판결의 경우에는 불법 행위 예외가 겨우 인정되더라도 무력 분쟁지에서의 군대의 행위는 또 별개다라고 하는 것을 ICJ가 얘기하고 있죠. 그러한 주권행위 그 자체, 주권행위와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떻게 되는 건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좀 알기 어렵지 않았나요? 어떻습니까? 네, 이해했습니다. 네. では私の今のこの件に関して 저도 이 건에 관해서 야마모토 변호사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같은 인권에 관해서 예외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앞으로 그것을 인권에 관한 현안에 관해서 적용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그는 되게 분명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관점에서 일본 정부에게 압력을 건춘다든지 그러한 운동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야마모토 변호사님 좀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가능성에 관해서. 인권 예외라는 생각은 새로운 생각입니다. 사고방식입니다. 그리스, 이탈리아, 국내 재판소에서 그렇게 두 군데인데요. 그 두 군데 뭐 자세하게 조금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전후보 성문제 관해서는 정면에서 그리스, 이탈리아 그것에 이어서 한국이 이어졌다. 그 자체가 중대한 압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일본에 대해서가 아니라 세계의 인권을 침해한 국가에 대해서 중대한 압력이 된다. 이번 판결이 나온 것 자체가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그런 의미를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좀 더 확산시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결코 한일 대립의 문제다. 한국의 외교적인 대립 속에서 한국이 한 장 카드를 꺼냈다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런 문제가 아니다. 인권의 국제법과 국익의 국제법의 대립 가운데서
인권의 국제법이 크게 전진시켰던 것이 이번에 판결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산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질문에 관한 질의응답은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 지금 4시가 지났는데요. 4시 반까지 웨비나 시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 괜찮으시면 마지막에 하나 정도 질문을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상희 변호사님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예, 이것은 일본 측의 참가자의 질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달 1월 18일 열린 한국에서의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2015년에 한일 합의는 공식은 합의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토대에서 이번에 판결을 받은 피해자 할머니들도 동의할 수 있는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한일 간의 협의를 진행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문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 위안부 합의에 관해서 강하게 비판해온 명확하게 다른 톤의 코멘트였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식의 문재인 대통령의 이 톤이 어조가 바뀐 것, 이번 소송의 판결에서 어떤 배경이 있는지 그 배경에서 알고 싶은데, 이상희 변호사님 질문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그 판결 선고가 이루어진 날 외교부가 이제 그 2015 한일 합의가 공식 합의였다라는 거를 인정을 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같은 내용을 이야기했고, 제가 더 좀 우려해서 보는 거는 이번에 판결이 확정된 뒤에 나온 외교부의 입장입니다. 외교부가 2015 한일 합의를 다시 한번 공식 합의라고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우리 정부는 일본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어떤 추가적인 청구도 하지 않을 방침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당히 우려를 하는데요. 사실 이 문재인 정권이 탄생하게 된 여러 그 배경 중에 하나가 2015 한일 합의입니다. 그래서 그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당시 계속 이 합의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고, 이게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이 될 수 없다라는 입장을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 정권 출범하면서 이제 외교부의 TF를 두고 이제 2015 한일 합의에 대해서 검증 작업에 들어갔죠. 그런데 여기서 좀 주목할 점이 하나가 있는데, TF가 검증 결과를 발표할 때도 이게 이제 피해자 중심주의에 반한다,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꼭 빠지지 않는 게 2015 한일 합의는 한일 양국 간의 공식 합의다라는 부분은 꼭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슨 의미일까를 좀 봐야 되는데, 저희가 그래서 이제 이게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실제 이 한일 양국 간 이 합의가 진행될 때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한국 정부 상대로 이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를 했고요. 거기에서 이 2015 한일 합의로 피해자들의 청구권이 그러면 소멸한 것이냐, 그리고 이게 무슨 의미냐라고 이제 계속 저희가 한국 정부에게 질문을 했는데, 일단 이제 한국 정부의 기본 입장은 2015 한일 합의로 피해자들 배상 청구권을 소멸한 것은 아니다라고 한 건 확고한 입장입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그러면 이게 공식 합의라고 인정하는 거가 무슨 의미냐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우려가 되는 거는, 결국 한국과 일본 양국이 정치적 타결을 선언했기 때문에 2005년도에 이 노무현 정권에서
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반인도적 범죄이고 한국 정부가 법적 책임을 추궁하겠다라고 발표를 해서 이거를 저희가 이제 외교적 보호권이라고 하는데요.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하겠다라고 입장을 발표했는데 그 부분을 사실상 포기한 것이 아닌가라는 좀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외교적 보호권의 포기라고 하는 거는 2011년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명백히 반합니다. 그러니까 2011년도 헌법재판소가 분명히 이 한국 정부에게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의무를 인정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2015 한일 합의에 대해서 피해자분들이 헌법소원을 제기를 했고요. 헌법재판소가 다행히도 이 2015 한일 합의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이 아니고 외교적 보호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 2015 한일 합의로 한일 양국이 위안부 문제를 타결했다라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르면 계속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한국 정부가 계속해서 일본 정부에게 법적 책임을 추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이제 이 문재인 정권이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던 그 와중에 이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고려해서 그러니까 한일 관계의 개선을 위해서 2015 한일 합의를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최대한 선회를 하고는 있는데, 근데 이렇게 할 경우에는 오히려 피해자들 의사가 왜곡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일본 국가와 일본 국민들에게 혼란만 초래할 뿐입니다. 네. 분명히 2015 한일 합의로는 위안부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한국 정부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 2015 합의를 계속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일본 국가에게 주는 메시지는 사실 2015 합의를 받아들일 그 당시 타결로 해석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피해자들과 이 피해자 지원 단체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그러니까 지난주 정의기억 연대의 수요 시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를 했고요. 지금 문재인 정권이 계속 이야기하는 그 2015 한일 합의의 확인, 이 부분이 위헌적인 발언 또는 위헌적인 행위로 해석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지적을 했고, 그 단지 그냥 2015 합의가 아니라 이 문제를 어떻게 일본 정부에게 법적 책임을 추궁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정부의 입장을 밝히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イさんひ弁護士さん、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非常に詳しい内容でよかったです。 구체적인 내용으로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時間がですね、 그럼 지금 저희가 조금 10분 정도 남아 있는데요. 先ほどの 여기서 조금 전에 문재인 정권의 좀 어조 톤의 변화에 대해서 야마모토 변호사님의 의견이 있으시면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리고 더불어서 마지막으로 이상희 변호사님 그리고 야마모토 변호사님께 마지막으로 저희들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각자 5분 정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야마모토 변호사님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태도의 변화라는 부분은 제가 이렇게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은데요. 단지 한일 합의에 대해서 한일 합의로 피해자의 청구할 권리가 없어졌다라면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조약도 아니죠. 한일 합의라는 게 외무대신과 외무부 장관이 약속해서 그 양쪽의 총리와 대통령이 좋아, 오케이라고 얘기한 것뿐이고 서면으로 존재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국민의 개인의 그걸로 국민의 권리가 없어진다거나 국민이 청구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진다. 그런 법률 구조라고 해야 되나? 그런 설명이 있다면 저 좀 듣고 싶어요. 일본의 총리가 중국에 가서 중국 총리하고 상케이 신문 폐간하겠다라고 하면 상케이 신문이 알겠습니다. 그럼 폐간할게요. 뭐 그런 정도 수준의 얘기인 거거든요. 한일 합의에 대해서는 한 이 정도로 하고요. 야마모토 변호사님, 저희한테 좀 전하고 싶은 말씀이 마지막으로 있으시면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문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요. 역시 이번 판결의 의의, 국제법상의 의의, 그리고 원고들에게 있어서의 의의라는 부분을 강조해서 일본 정부는 판결이 확정했으니까 일본 정부는 이행해라 라는 요구를 세계 변호사들이 좀 호소하는 걸 좀 실현시키고 싶고요. 그리고 법률가들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분야에 있는 분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호소해 주시기를 국경을 넘어서요. 해주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이상희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혹시 말씀하시고 싶은 거 혹은 저희 전원 참가자들에 대한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판결은 사실 그냥 나온 게 아니라 그 30년 이상 그 투쟁해 오시고 포기하지 않으신 그 할머니들이 계셔서 가능했었고, 그리고 할머니들 옆에서 이 운동을 지원한 그 한국, 일본 시민단체 분들, 그리고 법률가들, 특히 이번 사건에서는 이제 오늘도 나오신 야마모토 변호사님과 도츠카 변호사님께서 정말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이러한 여러 힘들이 같이 했기 때문에 판결이 가능했다고 보고요. 이 판결이 정말 이행이 돼서 당초 할머니들께서 요구하셨던 그런 내용들이 실현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리고 또 어디선가 그러니까 이 판결을 원용해야 되는 그런 전쟁 분쟁 지역에서 이 판결이 좀 살아 숨쉴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끝까지 함께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시간이 남아서 한국에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런 국가 폭력 앞에서 굉장히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지금 여기에는 피해국 분들과 가해국 사람들이 함께 이제 마주하고 있는 건데요. 이런 굉장히 시민 차원에서의 연대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가 간의 대립이 있더라도 시민 차원에서 서로 연대를 강화해 갈 것인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앞으로 저희가 가능한 연대, 그런 것 중에서 어떤 가능성이 있을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웨비나로 서로 의견 교환을 한다거나 공유한다거나 아니면 공감하는 수 있는 이런 자리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 이런 자리 말고도 저희들 시민 한 명 한 명이 한일 양국의 시민들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뭔가가 있다면 뭐 알고 싶어요라고 하는 게 이제 한국 참가자분의 질문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야마모토 변호사님 그리고 순서대로 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상희 변호사님 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저기 야마모토 변호사님 말씀하시기 전에 한 가지 저도 야마모토 변호사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아까 세계 법률가 선언 말씀하셨는데요. 관련해서 じゃあそれを優先しましょう。サインさんの質問を優先します。 네, 들리시나요? 네, 그 세계 법률가 선언 말씀하셨는데 여기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혹시 그 세계 법률가 선언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じゃあ先ほどの質問は取り消してですね、今の 그럼 조금 전 질문은 말고요.
지금 이상희 변호사님이 질문한 내용에 야마모토 변호사님이 답변하는 걸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지금부터 세워야 되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너무 매일매일 여러 가지 일들에 그냥 휘둘려서 뭐 번역부터 시작해서 오늘 토론회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거 며칠만 더 하면 저도 이제 해방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좀 구체적으로 일본에서 이제 먼저 법률가들한테 제안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일로 제안을 할지 이런 걸 구체적인 방식으로 가까운 시일 내에 하려고 합니다. 4분 남았는데요. 한일 양국 시민들이 뭘 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두 분 중에 좀 답변하실 선생님 계신가요? 야마모토 선생님이나 이상희 변호사님 둘 중에 혹시 없으시면 사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죠. 이게 두 분한테 질문 던지는 게 아니라 우리 각자가 고민해야 될 얘기인 거죠. 이 질문에 대해서는 두 분이 따로 하진 않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 건 맞죠. 국가 간 대립이 있기 때문에 대립이 있어도 여기서 흔들리지 않은, 무너지지 않는 시민들 간의 연대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이것을 더욱더 강력하게 만들어가면 일본 국내 분위기도 바꾸고 한국 국내 분위기도 바꿔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이런 웨비나 등을 통해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오히려 웨비나가 굉장히 유용한 수단이 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빈번하게 이런 자리를 마련하면서 서로의 거리를 좁히면서 공감해 가면서 갈 수 있는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이혁선 할머니도 이제 얼굴 이렇게 저희 화면에 나오고 있죠. 할머니 고맙습니다. 그럼 오늘 1월 8일 판결은 반일인가? 라는 웨비나 토론회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만나 뵐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